먹어야지. 네? 뭐부터 먹지? 안녕하세요, 이썸입니다. 뭐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같은 스튜디오에서는 필요한 제품이니까 조금 덜 고민하고 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 애플의 맥 스튜디오 언박싱, 그리고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문 당시에도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지난 리뷰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희 같은 스튜디오에서는 사실 뭐 M1 프로 정도만 되더라도 나름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이고 M1 맥스면 아주 넉넉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맥 스튜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좀 찍먹을 하려고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가장 저렴한 제품은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M1 맥스랑 동일한 프로세서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M1 울트라 20코어 CPU에 48코어의 GPU, 32코어의 뉴럴 엔진으로 선택했고 64GB의 메모리 그리고 2TB의 옵션으로 주문했습니다. 제품의 가격과 관세, 배송비를 모두 더한다면 600만원 조금 더 넘기는 한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직구를 한 가격이 한국 정발가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두근두근 언박싱.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마찬가지로 박스 위에 맥 스튜디오라는 글자가 왼쪽 상단에 있고 이런 패브릭 재질의 끈 같은 거는 이전에 살펴본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M1 iMac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출시될 데스크탑용 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포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박스는 엄청나게 크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맥 제품 중에서 데스크탑군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큰 정도의, 맥 미니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큰 정도의 박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뜯는 건 기존과 동일하게 요렇게 뜯어주면 되고, 이게 도대체 앞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짜잔 하고 나오는 게 포장 방식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도 양옆으로 열어서 꺼내듯이 얘도 요렇게 밀고 아래를 밀면, 이야, 장독대에서 뭘 꺼내는 듯한 느낌인데, 와, 근데 진짜 무겁다. 맥미니와는 아예 잽이 안 되는 수준으로 엄청 무거운데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일체형인데 맥 스튜디오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저는 미국 직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형 플러그를 주고, 케이블의 재질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완전히 동일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뭐 있기는 해요. 와, 스티커 진짜 크다. 아니, 맥 스튜디오에 있는 애플 로고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진짜 크고 진짜 무거운 녀석. 와, 이 한 손으로 들기가 너무 묵직할 정도. 왔구나 왔어. 외관은 정말 크고 인텔을 탑재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맥 미니의 경우 거의 스페이스 그레이에 가까운 색상으로 나와 있지만 얘는 조금은 더 밝은 톤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M1 맥 미니와 비교를 하자면, 야, 사이즈는 완전히 위에서 봤을 때 동일한데요. 이것도 애플에서는 사이즈를 계산해서 만들었겠죠. 이게 맥 스튜디오 위에 올리면 완전 동일해요. 높이의 차이는 제법 꽤 많이 큰 편입니다. 2배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되어 있고, 뒤쪽을 돌렸을 때도 맥 스튜디오가 더 고성능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훨씬 더 크고 배기구도 훨씬 더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약간 도시락통 같기도 한데요. 소풍 갔을 때 위에는 반찬통 그리고 밑에는 밥통,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애플 로고의 크기도 훨씬 더 크게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얘들다가 얘드니까 진짜 가볍네. 뒤쪽을 봤을 때 여기 받침대 있는 것도 타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바람이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팬을 거쳐서 뒤로 나오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 Type-C 단자 4개, 그리고 10GB 이더넷. 이것도 진짜 좋은 점이에요. 저희 스튜디오는 많은 분들, 그러니까 뭐 이제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이제 10기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따로 구입하려면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점. 전원 포트도 이번에는 중앙으로 빠졌네. A 타입 2개, HDMI, 이어폰 단자, 그리고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이어폰 단자를 뒤에 넣어줬네. 이거 실제로 데스크탑처럼 쓰잖아요. 이어폰 단자를 뒤에 꽂고 이렇게 와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솔직히 너무 멀어요.
와, 이런 고집은 왜 부리지? 하지만 또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C타입 단자 2개, SD카드 슬롯이 앞쪽에 위치해 있죠. 이것도 M1 Max를 선택하는 것과 M1 울트라를 선택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M1 울트라의 경우 M1 Max 2개를 붙여놨다 보니까 대역폭을 2배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Max의 경우 앞에 있는 것은 그냥 USB Type-C를 사용하고 있지만 M1 울트라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면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포트로 변신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앞에 포트 달아줄 거면은 이어폰 단자도 앞에 달아주면 안 되나? 그리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 이게 M1 Max랑 M1 울트라랑 또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아마 추정하건대 프로세서가 다르고, 울트라의 경우 맥스보다 2배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쿨링을 더 잘하기 위해 팬이나 히트 파이프 등이 조금 더 다른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의 1kg에 가까운 무게 차이가 나는 거겠죠. 며칠간 사용해보면서 이것저것 몇 가지를 건드려 봤습니다. 일단 제일 좋았던 건 맥북 프로를 쓸 때는 썬더볼트 독이나 허브를 사용해야 됐지만, 이런 맥 스튜디오 같은 제품들은 데스크탑에 속하다 보니까 따로 썬더볼트나 허브가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원 케이블 하나 연결해줬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케이블 하나 연결하고, 여기 전원 버튼 여기 있구나. 탁 누르면 여기 LED로 지금 이제 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죠. 생각보다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환경에서는 크게 체감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아직까지 최적화 문제인지 앱단에서 이게 지원의 문제인지 M1 울트라에 관해서는 기대보다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발표에서는 분명히 소프트웨어로 한 개의 칩으로 인식해서 멀티 이제 프로세서 구조와 다르게 앱에 대한 코드를 따로 짜지 않더라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최적화 문제일까요? M1 울트라의 경우 단순히 구조적으로 생각하면 M1 Max를 2개 붙인 것입니다. M1 Max를 2개 붙였다 보니 코어 수, 메모리 대역폭, 디코딩이나 인코딩 엔진의 M1 Max에 비해 그냥 물리적으로 2배가 더 증가한 그런 프로세서인 것이죠. 간단히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봤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처음에 나왔던 M1부터 M1 프로, M1 Max, M1 울트라까지 모두 M1을 베이스로 이제 코어 수의 차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싱글 코어는 가장 엔트리급인 M1 맥북 에어부터 M1 울트라 맥 스튜디오까지 점수는 거의 다 비슷하고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정도로 점수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멀티코어는 정확하게 초기 M1에서 M1 프로와 M1 맥스로 오면서 기존보다는 성능이 증가했기 때문에 2배보다는 조금 더 덜 미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재밌는 점은 M1 프로와 M1 맥스는 GPU 코어 수의 차이가 있지 CPU는 동일하기 때문에 긱벤치 5나 시데벤치 R23에서의 점수 차이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여기서 맥 스튜디오는 M1 맥스에서 2개를 이어 붙였다 보니 싱글 코어는 M1 맥스와 어쩔 수 없이 동일하지만 멀티코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 프로세서가 과연 인텔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까? 지난번 리뷰했던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K 프로세서와 비교시 긱벤치 5에서 싱글 코어 점수는 조금 더 낮지만 멀티코어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데벤치 R23에서는 싱글과 멀티코어 모두 i9 12900K가 더 빨랐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소비의 차이도 있고 이 아키텍처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결과겠죠. 그래서 저는 벤치마크로 돌렸을 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멀티코어는 코어 수가 당연히 이제 증가했다 보니까 그만큼 성능이 올라가긴 했지만, 싱글 코어는 초기에 나온 M1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다중 작업,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는다면 맥북 에어나 맥 미니 M1을 썼을 때와 비교해서 맥 스튜디오의 성능 차이를 크게 체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더 중점적인 것은 그래픽 코어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파이널 컷에서 영상 편집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작업한 BMW i4 CP2 4돌돌의 3캠 영상의 길이는 21분 40초, 프로젝트 파일만 하더라도 890기가, H264로 출력 시 18기가짜리의 영상을 뽑았을 때 M1 울트라와 M1 맥스와의 뽑히는 시간의 차이가 어떠냐? 완전 놀랍게도 동일한 시간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결과로만 보자면 M1 Max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작업에서는 이 이상의 그래픽을 쓰지 않거나 최적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CPU 활성화 상태에서 보자면 대체로 효율과 성능 코어를 사용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두 줄 정도의 한 8개에서 10개의 코어는 크게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최적화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진짜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영상의 화질도 진짜 좋고 용량도 크고 무거워서 유튜브 치고는 꽤 높은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M1 Max로 충분했거나, 말 그대로 맥 스튜디오 영화처럼 굉장히 무거운 곳에서 영상이나 3D 렌더링 등 작업하는 곳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이 자체에 이제 미디어 디코딩, 인코딩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레스나 이 정도의 작업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더 크게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용해보니 쿨링에 대해서도 조금 재미있긴 했습니다. 이것도 맥북 프로와 비교하자면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일단 맥북 프로를 사용했을 때 대체로 펜이 돌아가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없고, 영상을 뽑을 때 돼서야 그나마 인텔 맥처럼 발열이 생기고 펜이 좀 많이 빠르게 돌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 스튜디오는 편집할 때부터 영상 뽑을 때까지 항상 펜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더라고요. 심지어 만져보면 지금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손을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찬 공기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안에 있는 열을 식힌 다음 뒤쪽에서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지금도 손대보면 지금은 영상을 뽑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지근한 열이 이제 나오기는 한데, 영상을 뽑을 때는 확실히 뜨거운 공기가 나오기는 해요. 대신 이 정도 성능에서 이 정도의 영상을 뽑아내는 것 치고는 일반 데스크탑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맥북 프로를 구입하신 분들은 거의 무서움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고 맥 스튜디오를 구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제품보다는 아이들시나 영상을 뽑을 때나 모두 이제 펜이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소음이라면 사실 저는 거의 이제 기적적인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작업을 하든 가벼운 작업을 하든 일정한 속도로 계속 펜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제 거치형인 맥미니나 맥 스튜디오 같은 제품들은 항상 펜이 돌아가서 좀 더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집중한 것 같고, 이동형인 맥북은 적절하게 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맥 스튜디오는 쿨링을 위해 맥북보다 훨씬 더 큰 펜을 탑재하고 부피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정작 펜이 없는 제품과 비교했을 때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싱글코어의 점수를 비교해봐도 펜이 없는 맥북 에어 M1과 비교를 하자면 맥 스튜디오에 탑재된 M1 울트라와 싱글코어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요. 대신 멀티코어는 코어 개수가 증가한 만큼 성능이 더 증가하긴 했지만요. 물론 이것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CPU 코어 수가 증가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픽 코어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보니 제가 모르는 뭐 3D 렌더링이라든지 프로레스라든지 영화 같은 스튜디오에서는 훨씬 더 크게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유튜브 정도의 작업에서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나마 제가 경험해보건데 M1 프로와 M1 맥스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두 쓰고 있거든요. M1 프로를 사용했을 때 유독 아쉬운 점이 4K 모니터를 한 2대 정도 물렸을 때 동시에 사용했을 때 버벅임이 느꼈다면, M1 맥스 이상부터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갈증이 해소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맥 스튜디오에 있는 M1 울트라를 사용해봤을 때의 경험은 크게 체감할 수 없었다가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실 영화나 엄청나게 무거운 영상을 돌리는 스튜디오가 아니기도 하고 유튜브 정도만 하는 스튜디오의 입장에서 만약 우리 같은 업종의 새로운 맥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M1 울트라보다 만약 이 맥 스튜디오를 구입하고 싶다면 M1 맥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용량에 더 투자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의외로 데스크탑 대용으로 쓰기에는 괜찮긴 했거든요. 저희 PD님이 사용하고 계신 맥북 프로 대신에 얘를 이제 하나 사드리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M1 맥스의 24코어 GPU 옵션, 32GB 램, 2TB SSD를 골랐을 때 대략 35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만약 맥북 프로 14인치를 동일한 옵션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471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굳이 랩탑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돈도 한 대략 120만원 정도 더 저렴하고, 포트도 다양하다 보니 허브나 독이 필요 없고 10기가빗 이더넷도 그냥 넣어주고, 여러모로 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맥북 프로보다는 그냥 이러한 맥 스튜디오 깡통 옵션에서 용량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만약 제가 새로 구입한다면 맥북 프로보다는 맥 스튜디오 깡통 옵션에 2테라 정도의 옵션만 넣고 구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1 울트라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뭐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는 그나마 괜찮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저희 같은 작업 환경에서는 진짜 뭐 M1 울트라도 크게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고, 오히려 다음에 출시할 M2에서 싱글코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루머로도 맥북 에어의 디자인도 완전 바뀌어서 M2를 탑재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M1이 작년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맥북 에어 M1과 맥미니 M1의 가성비가 구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반인 분들에게는 그러한 제품이 훨씬 더 가성비였네요. 생각보다 맥미니를 진짜 많이 구입했네요. 요것도 인텔 i5가 들어간 건데 제가 램도 다 분해해서 최고 용량으로 업그레이드까지 해준 제품이고, 얘는 M1이 탑재인데 거의 풀업에 가까운 녀석. 얘는 맥 스튜디오인데 뭐 풀업은 아니지만 진짜 맥미니 생각보다 많이 구입했네요.